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천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화면이 공유됐습니다. 그 전시 강제처분에는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이 있고,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체포, 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수색, 검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체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95년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체포 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소송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있고,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구인이라는 이제 끌 인자 있지 않습니까? 끌 인자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크게 했는데 밑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에 의하여 강제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경찰, 유치장 등의 인치, 끌인자라서 끌어온다, 인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치한 시간이 있으면 추가할 수 없다. 근데 구금이는 이제 구속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강제력에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여러분께서는 구속이라 하면 구인, 사람을 어제 인치하는 거, 구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지방법원 판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은 구인 영장과 구금 영장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구속의 요건, 구속을 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면 상당했고, 그다음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있느냐,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느냐. 구속의 요건으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 이 상당한 이유가 체포와 같으냐? 체포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죠. 체포는 더 경하다. 구속이 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죠. 고도의 개연성이다. 객관적 혐의가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구속 사유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들어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맞다. 왜냐하면 보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수사를 할 때는 그게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통상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도출된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과연 제대로 된 논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소법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형소법 책에서 제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제가 검사가 맨 처음에 됐을 때 90년도 중반까지는 5% 정도가 구속이 되는데, 지금은 1%도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
예를 들어 재산범죄다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뭐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을 저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95년, 6년 이때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실질심사 제도. 그전에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 그 범죄 사실을 보고 그 수사 기록만 보고 결정하던 형식적 심사, 그것을 형식적 심사라고 보고 어, 피의자의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신문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소위 말하는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의 도입 이후에 구속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고 구속의 구속을 하려면 상당성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구속 아주 언론에 난 큰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속되는 사람은 노숙자라든가 뭐 변호인상이 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구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구속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없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 이게 주거라는 것 여러분 주거 침입죄를 공부할 때도 보셨지만은 이게 생활의 근거로서 어느 정도 기와 침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거 부정 칩이 좀 정확하게 있지 않다. 주거 부정이라는 게 도망할 염려가 꼭 있는지 불투명하지만 이제 주거 부정을 일정 주거가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인멸을 우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게 되죠. 심리적으로 숨기게 되고 관련된 증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을 뭐 주소지 이탈하여서 소지가 불명하게 되고 도망 한번 가면 이 사람 잡는 게 뭐 영화 같은 데서 또 조금 나오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한 명을 체포하고 구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품이 많이 들어서 어떤 인지부서에서 인적 물적 시설이 풍부하면 이게 잡아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아주 막강한 우리나라는 주민등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경찰은 금방 잡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많고 작은 사건까지 모두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피자 검거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로는 주거 부정일 때, 증거인멸 우려 있을 때, 도주 우려 있을 때, 이럴 때, 어, 이런 경우에 하고 있고,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으로서는 이제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를 하고 그래서 중립적 독립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되느냐? 피의자에 대해서는 허가장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명령장이다. 통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장은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 12조, 16조 헌법에 검사가 두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영장의 신청과 관련해서 나오고 헌법에는 신청이라는 용어로 쓰였는데 영장 형소법에는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경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기각을 했다. 기각을 했을 때는 이제 새로 형소법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한다. 고금에다가 두도록 되어 있는데 뭐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장 발부는 담당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은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죠. 전담 판사가 한 3명 정도 되는데 판사들이 하기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요 제도도 95, 6년 그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주도권이 이제 법원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판사들이 이제 구속할 때부터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 구속, 체포구속적 구심해서 판사는 석방해 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 지체 없이 심문한다. 하루 이틀 요 정도 시간을 두고 실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체 없이 한다. 발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뭐 구속 사유가 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고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건 발부할 것이고 기각한다. 명령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도주우려 없음, 증거인멸 우려 없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그죠? 이렇게 통상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원이나 수명 법관의 행위가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 준항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거로 이렇게 쭉 경례디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 발부 기각에 대한 사유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항고제도를 도입해서 좀 균등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었고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항고제도 뭐 이런 거 할 수 없고 다만 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구속영장 기각하는 다툴 수 없다는 근거로서는 adversary system, 당사자 주식 대입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불복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법 정책에 의한 것이고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 처분은 명령, 독일의 베펠이거든. 베펠로 명령에 해당하고 항고에 대해서는 결정이므로 기각적인 항고에 대해서 되지 않고 재청구할 수 있으니까 재청구해라. 재청구하는 거는 새로 증거를 붙여서 하는 것이지 뭐 지금 영장 기각의 당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준항고의 대상도 아니다. 이거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결정이 아니고 재판장 주체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고 명령에 해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이고 법원에서는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또 재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청구할 수 없다.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 지휘에서 사경이 하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하면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근데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 그런 시간에도 말씀드린 85조가 개정이 되어 있죠. 85조, 형사법 85조가 개정돼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이를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죠. 그리고 신속히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본을 교부하도록 이게 올해 2월 3일 날 개정됐습니다. 2월 3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교재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하반기에 교재를 개정하면 2학기부터는 교재를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고지해야죠. 고지할 때는
딱 잡으면은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에는 어떤 범죄사실이 있다. 너뭐 범죄라 절도죄다. 뭐 특경 배임이다. 특경 사기다. 그죠? 도주를 우려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까지는 어떤 죄로 구속을 하는데 변호인을 사임할 수 있고, 사임할 수 있고, 음, 이런 변명의 기회를 주죠. 변명 주지만 도망한 때는 되겠습니다. 도망한 때는 너무 할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구속 후에는 집행한 때 구속영장에 일시장 구속영장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구속영장 서식에 보면 언제 구속된 때로부터 이제 구속 기간이 시작되니까 일시 장소 할 수 없었을 때는 기재한 다음에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법원에 반납을 하고 다시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법을 그 영장 기간이 도하면 그렇습니다. 구속의 효력으로는 이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소극적 효력으로는 뭐 재구속이 금지된다 하는데 아니 구속이 딱 되면 인신의 자유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그 사건 단위설이냐 또 사람에 대한 것이냐 사건 지금 범죄 사실로 쓰여 있는 사건 단위설이 맞느냐 이 논란이 있는데 사건 단위설이 판례입니다. 판례로 통설 판례로 다가 사건 단위설이다. 그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범죄 사실에 미친다는 사건 단위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베일이라고 하죠. 이제 보석이 결정되면은 영장은 효력이 있지만 구속 집행만 정지되는 겁니다. 구속 집행 정지되고 이게 뭐 질병이라든가 보통 출산이라든가 구속됐을 때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게 되죠. 구속 집행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는 것은 구속영장 실효는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죠. 적부심에 의한 석방, 구속기간이 만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구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구약식 구속된 사람을 검사가 기소유예나 구약식 소형부 송치 신병을 해제하고 구속을 해제하고 소형부 보내는 수도 있으니까 통상 구약식 처분할 때 벌금형으로 기소할 때 구속 취소하고 합니다. 구속 적부심 옛날에 구속 적부심이었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으로 바뀌었죠.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성립하면 실효.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영장은 실효되는 것이고 옛날에 64년도 판례 64년도에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좀 판례가 있지만 이거는 사건이 새로 들어가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판사가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도 위법이라고 선고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경강부에 해가지고 판사가 뭐 규정이 있더라도 후시 규정이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또 이제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 구속기간 만료된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하니까 더 구속하고 있으면 판사가 뭐 직무유기라든가 다른 죄로 처벌받든 거 해야 되겠죠. 판례는 이제 오래된 것이라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보시면 되고 이제 구속영장에서 구속돼 있는데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 선고될 때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봐야 되고 사형이 되면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 우리나라가 지금 YS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교도소 때 우주소에 부시하나 그는 이제 사형이 선고됐다
따른 확정 판결의 효력에 의한 것이지 구속영장에 의해서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체포와 구속, 옛날에 체포는 영장이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 구속이 있다. 사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제가 162페이지에 기재해 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중구속은 A라는 사실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A라는 구속돼 있는데 B라는 사실로 또 거듭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A라는 사실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구속이 돼 있는데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료된 겁니다. 만료됐어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플러스 10일, 고가범법은 10, 10, 30이고 법원에서는 6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라는 범죄 사실로 구속되어 있는데 B라는 사실을 또 구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1심을 하는데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만 가지고 6개월이 더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으로 석방한 다음에 1심을 계속해야 되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범죄 사실, 병합된 범죄 사실로 새로 영장을 발부해서 어, 재판을 계속해야죠.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구속 A라는 범죄 사실로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번 연장이 20일이 지났는데도 또 수사를 완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라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얘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주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판례 보시면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므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집행 방법은 교도구치소에 있으면은 교도관이 집행하고 유치장에 있으면 사경이 집행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별건, 다른 사건으로 구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본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범죄 사실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다른 사실로 구속을 한 경우에 그 A라는 범죄 사실로 보면은 별건 구속이죠. 그래서 이거는 위협하다, 위헌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게 여죄 수사와 이게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본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B라는 사실로 우선 구속을 해서 A라는 사실을 또 병합해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건 수사는 위법 위헌이다라고 이제 전부 다 99% 이상의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얘를 구속시켜야 되겠는데 A로는 안 되니까 그럼 B로 우선 구속하고 그 다음에 여죄 수사로 A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여죄 수사지 별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B라는 범죄 영장이 발부된 B라는 범죄 사실이 위법 위헌이라는 얘기냐? 그럼 뭐 아니거든요. B라는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별건 수사가 뭐 헌법에도 논의가 되고 형사법에도 논의가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위헌 위법이다. 그렇죠? 사건 단위설에 의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죄 수사의 관계가 실무상으로 여죄 수사 갑사실 수사하면서 다른 B 사실에 대해서 뭐 절도를 했다. 그럼 작물에 대한 것도 작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연결돼 있죠. 작물을 절취한 다이아몬드를 팔았다. 그건 작물이다. 그런데 절도는 상습절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작물을 상습절도, 상습 작물로 취득 양형 운반한 경우로 상습 작물죄로 구속하고 그 다음에 예, 절도로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어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야 학계에서 이렇게 별건 구속이 이연본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은 있지만 구별이 쉽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거는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거죠. presumption of innocence 하는데 무죄 추정에 의하면은 그 원래 증거법 evidence에서의 그 의미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뭐 이런 것인데 구속 체포 구속된 체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그죠? 체포 적부심, 그다음에 구속이 되면 구속 적부심이 있고 체포나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가 체포, 구속, 공포한다. 네, 보석 제도가 있는 것이고 기소전 보석 제도라고 해서 체포구속 적부심에 보석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체포 구속 중에 인권보장제도와 석방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인권보장제도와 석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체포 사실의 범죄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 보장, 기간의 제한, 네? 또는 이제 체포 구속 중에 인권보장, 석방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이 발부되는 거고, 체포구속 적부심, 취소, 집행정지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견교통권, 이 접견 보고 나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접견교통,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만나는 거죠. 물건, 서류를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체포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죠? 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면 대부분 변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돼야 피고인의 권리가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니까 좀, 좀 후하게 점수를 잘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형소법에서도 접견교통권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없이 사실상 제한 말고 법률상 제한 없이 되고 있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상당히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있죠. 누구든지 any person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당한 때를 있으므로 구속영장,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이미 도행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체포 구속이 형사사건에 한정되느냐? 옛날에는 형사사건에만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난민 신청, 공항 대기실에서 수용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접견교통을 거부한 행위는
적합한다라고 해서 헌재가 행정 절차인 감미 신청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권 거부한 것은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범위가 접견권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미결구금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사람. 미결구금자와 수형자를 합쳐서 수용자라고 하는데,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느냐, 수형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 및 취지에 비춰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서 규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조력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충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 선임계를 안 냈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된다는 것이고요. 헌법 37조 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자유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거 한계 헌법 37조 2항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92년도 9일 헌마 111호에서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인권 보장적인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설치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누차 다른 강의에서도 다른 학회나 그런 데서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헌법 30조 2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헌재에서 요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그때 2011년에 했습니다. 싹 도망가는 결정을 20년 있다가 한 거네요. 20년쯤 있다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화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도망가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요거는 잘못된 설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요일 날 아니면 밤 12시 우리 집에서 접견합시다. 그럼 변호사 집에서 접견합시다. 변호사 사무실 접견 이러면 안 되겠죠. 일시 장소의 제한은 금지되는데 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금지되겠죠. 하지만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요일 일과 후 이후 시간적인 제한이 가능하죠. 공무원 보고 일요일 날 나와서 접견 좀 하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또 일요일 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의집행 및 옛날에 행형법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형집행법으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공휴일과 퇴근 시간에서의 접견교통권의 저항과 수행권 행사 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법률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녹취할 수 있느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녹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고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에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며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가보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수사 중에 접견 지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시간적 한계가 병원인이 뭐 접견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옛날에 간첩 사건에 있어서 뭐 100여 명, 200여 명이 계속 접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표를 하나 정해와라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 장기 관련해서 변호인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접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수사 다 끝나고 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잠깐 해준다. 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불호가 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100명, 20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접견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충분히 보장되어 볼 수 있는 경우 이때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보는 시점의 접견 불허가 변호인으로 시정되지 않는다. 수사의 우선에서 먼저 계속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형집행법에 따라서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유등 처우 필요한 경우에 교도소장이 다른 시설로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을 할 수 있는데 판례는 구금장소의 변경이 지멋대로 변경해가지고 접견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재판 받는 놈을 저 멀리 보내버리면은 방어권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 받으러만 오고 그럼 변호인이 계속 그렇지 멀리 재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불편하니까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협하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고 의사의 진료를 하고 얼마나 그런데 보면은 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법령상 제한이 없는데, 비변호인과의 접견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견하고 서류 물건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변호인과의 제한은 비변호인과는 접견을 금지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서신이나 전화통화의 중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의 절차는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사위 청구에 의해서 접견을 제한하고 올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접견 제한은 기소가 안 된 사람이니까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맞는데 법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 대한 것도 법원이 결정한다.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입법론상으로는 또 논의가 있는데 수사 중인 사람은 수사기관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물건의 수수 제한 있는데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관행상 수사 단계에서 신병에 관한 처분권자는 수사기관이니까 장소는 현재 있는 그 장소를 해야 될 것이고 접근 신청할 때는 어디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갖다가 책임자에게 접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경우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2년 전에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표를 냈는데 코로나로 접견 제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서울구치소는 오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견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한에 대해서 불구있을 때는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나 사경의 제한은 준항고에 의해서 항고 또는 준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교도소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요. 교도소나 구치소장의 장이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 없,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화면이 다른 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예, 항고 준항고를 하고 교도소나 구치소 소장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 적전 교통권을 침해해서 조서를 작성했다. 증언이 부정된다. 문자인 말씀이고요. 문자인 말씀이고 그다음에 항소가 되느냐 상대적 항소 이유가 된다. 그런 것이고 이미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에 아니 이미 방해 종전의 방해가 종료돼 버리셨어요. 종료되면은 심판이 이게 없으니까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헌재에서는 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해명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해서 피고를 대한민국 1. 대한민국 2. 법무부 장관 3. 교도소장 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면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책봉속된 피의자를 구하게 하는 제도로서 접전교통법에 대해서 네, 시간에는 접전교통권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속칭 실질심사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